일본이 실패했던 그 경제 정책을 똑같이 지금 중국이 펼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금융위기를 빨리 터뜨려야 돼요. 우리 경제 정책이 문제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환율 정책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외환당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그래서 이 중국의 이 경제 위기는 뭐 크게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써도 안 먹히고, 그래서 일본을 뒤쫓아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그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봐요. 사실은 중국은 이미 2010년대 중반에 과거에 8, 9% 고도 성장을 하다 6%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최근은 지금 3%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낮아질 거로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금융위기가 터지면 그건 또 마이너스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이 실패했던 그 경제 정책을 똑같이 지금 중국이 펼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금리나. 제가 일본 경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 경제가 무너지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1985년 플라자 합의 때문에 그렇죠. 일본 경제가 붕괴됐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실제로도 플라자 합의 직후에 불과 2년 만에 일본 엔화 환율이 240엔대에서 120엔대로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네. 그 일본 수출 기업들 난리가 난 거죠. 더 이상 우리 수출 못한다, 일본 경제 파탄이다, 그런 주장들이 난무해요. 근데 의외로 그 2년 동안에 일본 수출은 여전히 호조고 경상수식자는 더 커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게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들은 이제 1985년대에는 이게 2만행을 벌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2만 4천행. 근데 87년대에는 이게 12,000행밖에 못 버니까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들은 200달러짜리 개발해야 돼요. 300달러짜리 개발해요.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야 될 뭔가 핵심 무기. 그러면서 일본 수출은 호조했었고 경상수지는 더 커진 거예요. 네. 또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일본이 하도 그 아우성이니까 1987년 그때 2월인가요? 3월인가 루블 합의라는 것을 해줘요. 네. G5에서. 그러니까 일본 엔화 가치 하락을 용인하자. 엔화 환율 올라가는 걸 용인하자. 그 용인을 해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일본 경제 못 살아나요. 살아나긴 했죠. 거품이 거대하게 커진 거죠. 부동산 거품, 또 주식시장 거품이 네. 엄청 커졌잖아요. 그게 이제 89년도에 무너지잖아요. 이거는 뭐 잘하는 얘기니까 제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네. 그 다음에 그 거품이 꺼지면서 경기가 악순환을 하니까 일본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성장률이 2, 3%대로 회복을 해요. 그러면 버블 붕괴에 따른 일본 경제의 후퇴는 그때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근데 그 뒤부터 일본 경제가 계속해서 추락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1991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성장률 0.8%예요. 1%가 안 돼요. 그러면 96년 이후에, 97년 이후에 일본 경제 장기 침체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설명을 하면 기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엔화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아, 그게 우리 소위 해외 투자. 해외 투자. 한때 난리 났었잖아요. 해외 그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 맞아요. 무슨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또 뭐 여러 그 빌딩, 미국의 상징적인 빌딩도 다 사고 뭐 그 별일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걸 일본 정부가 그 기업들이나 금융회사들을 그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요. 네. 이 경상수 적자를 즉각 유출시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켰잖아요. 그 생산하는 비용은 국내 경기에서 감당을 하고. 당연히 내수는 부진해지죠. 그래서 그게 그 안으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연구 개발을 하든 또 어디 국내 어디엔가 돈이 쓰여지 투자를 하든 해서 안에서 시설 자꾸 투자를 하든. 예, 이게 이렇게 다시 또 승수가 발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당연히 국내 경기는 계속 해줄 수밖에 없죠. 또 계속해서 그 정책을 펼쳐요. 경기가 좀 더 부진해진 것 같다 그러면 환율을 또 급격하게 끌어올려요. 근데 경기는 안 살아나. 수도 크게 증가를 안 해. 그리고 시장에 헤매서 또 환율이 떨어져. 그리고 경기가 또 부진해져. 그리고 다시 환율을 끌어올려. 그 과정에서 경상수 적자는 즉각 해외로 유출을 시킨다니까요. 그랬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초장기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도 그 길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일본 정책 당국이나 중국 정책 당국의 잘못이 아니에요. 경제 학계의 잘못이에요. 경상수 적자는 무조건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지금 그 소위 소득 이론의 소득 함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걸 그렇죠. 배운 이제 정책 당국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이론이 틀렸다는 게 현실에서 부정되면 그 이론을 폐기해야 되는데 그걸 폐기를 못하고 있는 게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예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 정부가 교수님, 우리 저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게 올바른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빨리 터뜨려야 돼요. 아, 오히려 사라진 위기를 탁 터뜨려서 빚잔치를 해야 된다? 할 거 해야 돼요. 우리 외환위기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극복했어요.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고갈 직전에 가니까 외환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외환위기가 터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 해야 돼요? 강력한 구조조정을 펼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 국제수지가 호전이 되니까 또 경제를 급격하게 하강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소위 경제 변수 간의 반응의 민감성과 속도가 교차를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경기가 급격하게 후퇴하면 총수요도 후퇴하지만 총 공급은 더 빠른 속도로 후퇴를 해요. 그 총 공급이 더 빠른 속도로 후퇴를 하게 되면 총 수요가 총 공급보다 더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공급자 시장이 형성이 되고 공급자 시장이 형성되면 소비자들이 생산자한테 먼저 찾아와요. 재화가 더 부족하니까 공급자 시장이 형성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판촉 활동을 할 필요도 없어요. 수송비 드릴 필요도 없어요. 광고비 지불할 필요도 없어요. 또 임금 올려서 하는 소리도 쏙 들어가요. 또 경기가 부진하니까 자본가 가격도 좀처럼 원자재 가격도 안 올라요.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이익이 급격하게 커지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생산 고용 늘려서 투자 늘려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기가 급속하게 상승을 해요. 그래서 빨리 터뜨려서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산불이 대책 없이 번지고 있을 때는 맞불을 놔야 돼요. 맞불을 놓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네. 미리 튀어버리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그런 정책을 펼치면 그나마 타격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시진핑 정권이 그런 과감한 정책을 펼칠지는 알고 있어도 펼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죠. 왜냐면
바로 그런 정책을 하는 순간 바로 그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여러 가지 경제적 그 위기, 어려움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환율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산의 폭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1998년도에 우리 경제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우리 금융기관들 3분의 1이 도산했어요. 종금사는 18개 중에서 단 한 개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재벌 30대 재벌 중에서는 12개가 사라졌어요. 이걸 포함해서 3만 개의 우리 기업들이 도산했잖아요. 그 바람에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 130만이 정리해고 당했잖아요. 또 수많은 가정이 파괴됐고 자영업자들도 수십만이 도산했고 또 우리 역사나 이런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가득 찼었고 일시적으로 그런 고통이 와요. 일시적인 고통이 오지만 뭐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우리 몸이 중병에 걸렸어요. 네. 당연히 수술해야 되잖아요. 수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회복 기간 동안은 엄청난 고통, 체력 저하를 감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경제를 병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고 또한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호소를 해야 돼요. 사실 지난번에 SVB 사태 혹은 뭐 지금의 지역은행 뭐 지금 3대 신용평가사가 전부 미국의 은행들에 대해서 그 신용등급 강등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문제도 뭐 피치 같은 경우는 건드렸고 이러한 현상들 이런 게 있었을 때 그 연준이라든가 미국 정부는 오히려 이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IMF 때는 긴축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을 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후폭풍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당시에 그 질병의 근원에 처방을 했어요. 근데 미국 정부는 지금 땜질식으로 대증요법을 쓰고 있어요. 열이 올랐으니까 해열제 먹이고 또 혈압이 올랐으니까 혈압 강화제 먹이고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이게 대증요법이 효과가 있어요. 네. 흔히 감기는 그렇게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과연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이냐는 거죠.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런 그 대증요법적인 그런 정책들이 금융위기 심도, 기간을 점점 키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미국 경제, 그다음에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 두 나라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남의 나라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라나 먼저 걱정하자. 한국도 만만치 않다. 근데 지금 나온 데이터 중국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안 좋죠. 거기 수출량이 많으니까. 이번에 8월 달 수출 데이터 보니까 수출이 17%가 감소했고 그 가운데 중국 향이 27%가 감소했다.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경제도 어렵다. 그런 얘기들 네, 많이들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거는 틀렸어요. 아, 그래요? 기업은 어느 한쪽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을 반드시 열어요. 지금 중국 수출은 계속해서 줄고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 수출 기업들 어떤 일을 했어요?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중국에 대한 수출보다 더 커졌어요. 유럽에 대한 수출도 급증하고 있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니까요. 어느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반드시 연다니까요. 중국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 이 얘기는 변명에 불과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우리 경제 정책이 문제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환율 정책이에요. 지금 환율이 1340원대까지 근처까지 와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환율이 오르잖아요. 네. 단 한 번의 여유도 없이 수출은 감소했어요. 오히려 수출 기업들에게는 이익이 커져서 좋은 현상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아니에요. 환율 오르면 해외 바이어가 즉각적으로 수출가 깎자고 요구한다니까요. 그렇죠. 수출가 깎아주면 수출 감소하지 늘어요.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하잖아요.
기업들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스스로 가격을 깎아준다니까요. 그 생긴 이득만큼. 거기다가 명품일수록 가격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네. 명품일수록. 근데 우리나라 수출품들 거의 다 대부분이 명품 대열에 올라서 있어요. 그 명품은 가격 낮추면 안 돼요. 그 명품일수록 가격 낮췄다 망한 사례가 무수하게 많아요. 우리 화신백화점 그래서 망했잖아요. 미도파백화점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명동백화점 그래서 망했어요. 다른 백화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니까 백화점 가는 고객들이 가격 보고 갑니까? 품질 보고 가지. 명품일수록 가격 낮추면 반드시 판매량은 줄어요. 네. 그게 지금 우리 수출이 직면한 그 상황이라니까요. 자꾸 가격 깎는 할인 정책. 지금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수출이 우리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해요. 수출은 거래의 총액이고, 네. 그 성장률은 성장률은 부가가치 총액이잖아요. GDP는. 다시 처음부터. 아, 예. 수출은 거래 총액이고, 네.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준을 일치시켜야죠. 어떻게 깡통 하나하고 드럼통 하나를 두 개 합해서 2라고 쓸 수가 있냐고요. 무게든 부피든 기준을 일치시켜봐요. 그럼 2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기준 일치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도 안 돼요. 지금 9.3에서 한 9.67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매년 다르긴 해요. 우리는 수출 주도국, 그게 수출 경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고정관념이 지금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어요. 반면에 내수는 지금 90%가 넘잖아요. 내수는 언제 확장을 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확장을 해요. 주요 자원들, 원자재들, 시설재들 다 더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수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내수가 확장하는 거예요. 내수는 안 보고 자꾸만 수출만 보니까 환율을 끌어올려서 경기를 호전시키자. 이런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네. 세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려서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의 환율이 오른 거는 뭐 인위적인 것보다는 지금 그만큼 그 강달러 현상과 그 다음에 한국 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대부분이던데요. 반대 사례들이 있어요. 대만, 싱가포르는 미국 그 달러 같이 올라갈 때 자기네 그 자국 통화 같이 올렸어요, 같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달러를 사들여서든 올렸어요. 우리 뭐 소위 우리 외환보 유고를 활용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꾸 이를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대만은 지금 20년 만에 지난해 우리 1인당 GDP를 넘어섰다니까요.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그게 지금 7만 달러 넘어섰을 거예요. 지금 8만 달러인가? 그 성공한 정책을 펼친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 나라들을 본받아야죠. 왜 실패한 일본을 본받냐고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지금 요새는 일본 엔화에 대한 환율을 그러니까 일행당 9.2원으로 지금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부가. 왜 거기다 맞추냐고요. 일본처럼 초장기 침체하고 있는 나라의 환율을 왜 맞추냐고요. 그렇게 자신 없으면 시장에다 맡겨야죠. 난 우리 경제정책 당국 답답해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래요. 근데 외환시장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 제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여기에 NDF 거래 그거 하나만 봐도 금방 알아요. NDF 거래라는 게 우리말로는 그거잖아요. 차액 결제의 금융상품이잖아요. 그 레버리지가 최소 20배예요. 반복을 해서는 200배, 400배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돈을 투입해서 환율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자꾸 여기에 NDF 거래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 손실이 엄청 커요. 제가 지금 요새 계산하고 있어요. 그 지금 정책 당국, 외환 정책 당국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네들 데스크만 갖고 그거 계산해낼 수 있냐고. 저는 해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못 해내요. 자기네들은 그 실적 봐야 계산해내요. 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통하겠어요? 야, 외환시장 개입 안 한다, 달러 방어 안 한다는 소리가 통하겠냐고요. 저는 그걸 보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그런데 효과가 없다. 효과는 일시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환율 방어를 하잖아요. 환율 네. 올라가요. 근데 이게 경제에 성과가 없어. 수출도 오히려 감소해. 경기는 더 부진해져. 그럼 시장의 힘이 더 커져요. 그렇죠. 그럼 정책적으로 끌어올리는 환율이 다시 하강을 해요. 이게 역대 정권 초기에는 공격적인 정책을 한 1년에서 2년 사이 동안 펼쳐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으면 시장의 힘이 낮아지면, 작아지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 3, 4년 동안은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져요. 그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외환당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은? 그러니까 환율 방어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환율 방어는 반드시 필요해요. 아, 필요하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가 1,340원이 아니라 1,000원, 1,100원, 뭐 90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수록 좋다는 거니까. 환율 방어는 공격적으로 하면 더 나빠요. 수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수비적으로. 수비적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원 떨어졌다. 우리 수출기업들 거의 도산지경에 이르러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힘이 과다하게 커져서 환율이 급속하게 떨어지려면 그 방어해내야 돼요. 반드시 해내야 돼요. 그래야 외환보유고가 있는 거고 외환평형기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용납을 해줘야 돼요. 용인을 해줘야 돼요. 수비적으로 방어하고 점진적인 하락을 용인을 하면 우리 경제는 지금도 6%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적절 환율대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런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과도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올 연말까지는 1,100원 초반대까지는 떨어져 줘야 되고 내년까지는 1,000원대 전후로 떨어져 줘야 되고 그 이후로도 50원대 이상으로 계속 떨어져 줘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환율이 지금 현재의 우리 국제 경쟁력 수준을 감안했을 때는 700원대도 버텨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기업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한 4, 5년 후에 한 700원대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되면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하고의 그 금리 차가 2%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 그러니까 한국 이제 곧 이번 주에 그 뭐죠? 금통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동결을 할 것이다. 3%대 동결할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환율이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는 이 상황을 막는 게 되는 거죠. 지금 기준금리 격차가 2%라 국내 저축 지금 미국으로 많이 빨려가고 있잖아요. 국내 유동성 그만큼 수축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 축적된 소득이 미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국내 경기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수 있나?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 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또 기업들 또 가계부채들 문제도 심각하니까 그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환율 하락을 용인하는 거예요. 환율 하락을 용인하면 국내 저축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환차익을 노리고 외국 자본들 국내 이미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그 유동성 덕에 경제는 활성화되고 성장률 높아져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더 올라가는 거를 자꾸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환율 개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뭐 1,200원, 1,150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를 막으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 떨어지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끌어올린다니까. 공격적으로 한단 말이야.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거를 포기해라.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게끔 만들자. 수비적으로 방어를 하라니. 네. 환율 방어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환율과 관련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우리 보통 위기 상황, 경제 위기 상황 때의 환율이 1,400원대였으니까 뭐 지금의 상황이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지금 수출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이 환율 상승이라니까요. 그거 하나만 감안하더라도 지금 환율은 정상적인 게 아니다. 아니 봐봐요. 최근에 지금 환율 1,200원 초반대에서 1,340원대로 가는 동안에 수출이 급격하게 더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정부의 환율 정책이 얼마나 크게 실패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거시경제 환경이 참 복잡하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 거기 더불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도 안 좋아지는 상황, 이러한 상황, 이거는 결국 말씀하신 그 위기를 근본적으로 좀 고름을 짜낸 아프더라도 이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통증만 자꾸 완화시키는 이러한 지연하는 거에서 시작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계속 어쩔 수 없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전체적인 경제 환경과 더불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신, 잠시만요.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책의 저자이신 우리 최용식 소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